안녕하세요. DJ 서영입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성남에 사는 30대 여성입니다. 남편과 처음 만났던 시점을 떠올려 보았어요. 시간을 되돌릴 수 있다면 그 선택을 절대 하지 않았을 겁니다. 남편과 저는 보험 설계사와 고객으로 처음 만났습니다. 그 당시 저는 대학을 갓 졸업하고 작은 무역회사에 다니고 있었습니다. 첫 월급을 타고 나니 여러 가지 고민이 들더라고요. 돈 관리를 어떻게 해야 할지, 사고 싶은 걸 무조건 사야 하는지, 아니면 얼마나 저축해야 할지 등등. 그러다 선배가 저를 보며 저축도 중요하지만 보험도 들어야 돈 관리를 잘할 수 있다고 조언해 주었어요. 그래서 연금보험에 가입하려고 설계사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한 명 소개해 줄까? 엄청 잘생기고 멋진 설계사야. 저는 선배가 보험을 권유하는 줄 알았죠. 그런데 남편을 만나고 보니 이건 그냥 소개팅이었어요. 알고 보니 선배와 남편은 같은 대학 동문이었더라고요. 남편이 여자친구를 소개해달라고 부탁하자 선배가 저를 연결해 준 것이었습니다. 저는 그때 24살 사회초년생이었고 남편은 30살, 저보다 6살이 많았습니다. 남편은 첫인상이 좋고 선해 보이는 외모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서글서글하고 사람을 잘 만나서 어디를 가도 인기가 많았죠. 그래서 친정 부모님도 남편을 좋아하셨습니다. 저희 부모님은 평범한 회사원과 전업주부였는데요. 시부모님은 부동산 자산이 많은 집안이었어요. 결혼 후에는 집도 사주겠다고 하면서 단지 전업주부였으면 좋겠다고 하셨죠. 그때는 남편이 너무 좋아 어떤 조건이든 다 받아들일 수 있었던 겁니다. 친구들이 얼마나 부러워했는지 몰라요. 시부모님이 사준 아파트 덕에 여유롭게 결혼 생활을 시작할 수 있었거든요. 남편은 보험일 하다가 제약회사에 취직했어요. 솔직히 일 안 해도 살 수는 있었지만 직장 생활을 하지 않을 수는 없으니까 나가고 있었죠. 저는 시댁에 일주일에 한 번은 갔습니다. 오라니 가야죠. 저희는 연애 1년 만에 결혼했어요. 시부모님이 제가 마음에 들었다고 하셨습니다. 제가 평범하고 수수하게 생겼거든요. 돈 욕심도 없고요. 아마 시부모님은 재산 때문에 접근하는 사람이 많아 저를 더 좋게 보셨는지도 모르죠. 시댁에 가면 시부는 늘 먹고 싶은 것이 많았습니다. 남들이 보기에는 시부모님이 무섭다고 하더라고요. 매주 부르고 일을 시키니 그런 말이 나오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주말에 남편과 갈 곳도 딱히 없었고 시댁이 나쁘지 않았어요. 도우미 아줌마가 있어서 설거지나 재료 손질은 하지 않아도 됐고요. 다행히 요리에 관심이 많았던 덕에 손맛도 좋아서 힘들지도 않았죠. 시부모님은 딸 같은 며느리가 들어왔다며 반가워하셨습니다. 남편도 고맙다며 친정에 가서도 잘했으니 저희 사이도 좋았습니다. 이때만 해도 저의 전성기 같았습니다. 어디를 가도 환대를 받았죠. 아마 뒤에 펼쳐질 시련이 있기 전이라 그런가 봅니다. 영화에서도 주인공이 큰 어려움을 겪기 전엔 항상 행복하잖아요. 시댁에서 얻은 아파트 덕분에 동네 주민들과도 사이가 좋았습니다. 인심 좋은 할머니도 계셨고 제 또래 새댁들도 있었으니까요. 신혼생활은 참 행복했습니다. 다만 남편의 일이 많아지면서 저와 보내는 시간이 줄어든 것이 조금 아쉬웠습니다. 나 직장 그만두고 싶어. 집에서 좀 쉴까? 아니면 가게 같은 거 해볼까? 카페라도 열면 종일 같이 있을 수 있잖아. 요즘 네가 부모님께 점수 많이 따고 있으니까 사업자금 달라고 하면 주실걸? 일단 다닐 수 있을 때까지 다녀보자. 아버님 말처럼 사업은 돈을 날리기 쉬운 거잖아. 우리가 잘 될 보장도 없는데 네가 벌어야 마이너스가 안 생겨. 우리 아빠한테 세뇌당했어? 똑같은 소리를 하네. 하긴 사업도 다 할 만한 사람이 하는 거더라.
우리 아빠도 사업했으면 몇 번 망했을걸. 너처럼 사업 싫어해. 사업을 싫어하는 게 아니라 아버님은 네가 뭘 잘할지 알고 계시는 것 같아. 얼른 회사 가요. 알겠죠? 그래, 젊을 때 돈 벌어야지. 나중에 실컷 쓰려면. 시부와 생각이 같은 건 아니었지만 평생 친정아버지가 일만 하시는 걸 봐서 그런지 남편이 집에서 쉰다는 말에 덜컥 겁이 났습니다. 시댁에서도 남편이 계속 일해야 나중에 부동산 상속을 해주겠다고 하셨고, 친정엄마도 남자가 집에서 놀면 딴 생각한다며 걱정하셨죠. 다행히 남편은 투정을 부려도 꾸준히 직장에 다녔습니다. 저는 그 시절 이런 행복이 오래 갈 거라 믿었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생겼습니다. 제가 아이가 생기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너 몸이 안 좋니? 결혼 2년 차인데 아기가 없어서 걱정이다. 천천히 갖기로 했어요. 그러니 너무 조급하게 말씀하지 마세요. 사실 남편과 이런 이야기를 상의한 적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2년이 지나도 아이가 생기지 않았어요. 제 몸이 약한 것도 아니었고 남편의 일이 바빠지면서 자연히 아이를 가지지 못했죠. 그나마 남편은 시댁에 가면 제 편을 들며 변명을 해주었지만 시모는 포기하지 않고 저희를 산부인과로 데려갔습니다. 검사 결과 둘 다 건강했죠. 사실 시모에게 하늘을 봐야 별을 따지 않겠습니까? 라고 솔직히 말하고 싶었어요. 남편은 밤마다 피곤하다며 잠자리를 미루곤 했거든요. 그 일이 시작된 건 결혼하고 1년 3개월 즈음이었습니다. 남편이 갑자기 여행을 가자고 하더군요. 여보, 그동안 고생 많았어. 이번 주엔 본가 가지 말고 우리끼리 놀자. 정말? 어머님 허락하셨어? 너무 좋다. 뭐 준비해야 하지? 그 말에 저는 너무 기뻐서 춤이라도 추고 싶었습니다. 남편과 점점 소원해지는 게 속상했거든요. 단순히 본능이 충족되지가 않아서가 아니라 함께 대화도 나누고 신혼 때처럼 지내고 싶었어요. 게다가 그 전날 꿈에서 길바닥에서 똥을 줍는 꿈을 꾸어서 돈이 생기는가 했는데 나들이 가자는 이야기가 돈보다 더 반가웠습니다. 맛있는 음식도 잔뜩 준비하고 와인과 예쁜 잠옷도 챙겼습니다. 마치 신혼여행을 다시 떠나는 듯 설렜습니다. 날씨도 좋았고 모든 것이 완벽했습니다. 저녁도 먹고 캠프파이어처럼 모닥불 앞에 앉았죠. 독채 펜션이라 주변에 사람도 없고 분위기도 좋았습니다. 그러던 중 남편이 와인을 벌컥벌컥 마시기 시작하더니 중대 발표라도 할 사람처럼 진지한 얼굴로 저를 쳐다보더군요. 아까부터 왜 안절부절 못해? 무슨 이야기하고 싶은 거 있으면 해봐. 남편은 침을 꿀꺽 삼키며 웅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남편의 손을 슬며시 잡았는데 그걸 갑자기 확 빼더군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에라 모르겠다. 오늘은 꼭 말해야 될 것 같아. 나 다른 사람 만났어. 뭐? 무슨 소리야? 다른 사람을 만나다니? 다른 여자가 생겼어. 미안해. 내가 미쳤나 봐. 농담하지 마. 왜 이래? 다른 여자라니. 우리 결혼한 지 2년도 안 됐는데? 30년을 함께 산 저희 부모님도 이런 일은 없었는데 고작 1년 남짓한 시간에 다른 여자가 생겼다니요? 이럴 거면 저와 결혼은 왜 한 건가 싶었습니다. 결혼하자고 그렇게 졸랐으면서 무슨 소리야? 진짜 왜 이래? 그러니까 내가 할 말이 없어. 미안해. 그런데 사람 마음이 변하더라. 시끄러워. 무슨 영화 찍어? 매일 바쁘다 피곤하다 하더니 무슨 바람이야 바람이? 남편은 말도 못하고 고개만 숙였습니다. 생각해보니 그렇게 바쁘다던 것도 피곤하다던 것도 다 외도 때문이었더군요. 왜 몰랐을까요? 다른 짓을 하느라 그랬던 거였죠. 친구들이 넌 참 둔하네라고 했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왜 이렇게 바보였을까요?
남편이 딴짓을 하는 걸 알아채지 못하고 매일 보양식이나 해주고 있었으니. 미안해. 진짜로 내가 미쳤었나 봐. 회사 동료였어. 프로젝트 하다가 친해지고 술 한잔 하다가 그렇게 됐어. 이제는 끝났지만 더 이상 당신에게 미안해서 안 되겠어. 같이 사는 게 어렵잖아. 아니, 끝났는데 왜 말해? 지금도 만나고 있는 거야? 아니면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난 부정을 저질렀고 용서받을 수 없어. 그냥 이혼하자. 남편의 말은 전혀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바람을 피웠다면 들키지 않는 한 굳이 말할 필요가 없는 것 아닌가요? 그냥 헤어지고 싶어 거짓말을 하는 건가 싶었습니다. 믿고 살아왔기에 바람이란 생각조차 하지 않았어요. 아버님도 어머님과 사이가 좋으셨고 가정에 충실하셨으니까요. 위자료는 2천 정도가 기준이라던데 내가 5천 줄게. 그러니 우리 빨리 마무리하자. 그동안 나쁘게 지낸 건 아니잖아. 마지막도 잘 정리해서 각자 갈 길 가자. 그게 이유야? 미안하니까 헤어지자는 거야? 돈 조금 더 줄 테니 빨리 끝내자는 거냐고. 그렇지. 제발 너무 감정 상하지는 마. 네 잘못이 아니라니까. 그냥 우리 운명이 여기까지였던 거야. 너 정도면 나보다 훨씬 더 좋은 사람 만날 수 있을 거야. 그 말을 듣는데 마치 남이 내 인생을 평가하는 듯한 냉담함이 느껴졌습니다. 남편은 입으로는 미안하다고 하면서도 눈빛 하나 달라지지 않았어요. 순간 너무 어이가 없어서 말이 나오지 않았죠. 너 우리 부모한테도 잘했잖아. 나한테도 정말 충실했어. 가정일도 열심히 했고 예물도 다 가져가. 차도 가져가도 돼. 집안에 있는 혼수도 전부 다 가져가. 아 맞다. 전신 안마기 있잖아. 그거 친정에 가져다 줘도 괜찮아. 걱정 말고. 이건 뭐 자비로운 사람처럼 선심 쓰듯 말하는 남편의 태도에 정이 뚝 떨어졌습니다. 남편과 처음 만났던 날 얄미운 고모가 얼굴 깜하겠네 조심해라 라고 했던 말이 머릿속에 떠올랐죠. 고모의 경고가 맞아떨어진 순간이었습니다. 남편은 그제야 말을 다 했다는 듯 제 잔에 와인을 따르더군요. 미안해. 우리 이거 마시고 끝내자. 오늘 밤 이후엔 서로 남이 되는 거야. 그 말을 듣고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벌떡 일어나 와인잔을 남편 얼굴에 확 끼얹었어요. 뭐가 그렇게 쉬워? 우리 결혼 끝났다고 자축이라도 하자는 거야? 술이나 마시고 끝내자고. 왜? 살아보니까 아니었어? 그래서 헤어지자고? 미안, 돈은 다 줄게. 그러면 끝이야? 저도 모르게 소리치면서 평생 처음으로 욕이 튀어나왔습니다. 남편의 행동이 진짜 욕을 부르지 않을 수 없게 만들었죠. 뭐가 그렇게 당당하고 잘난 건지. 펜션 앞에서 택시를 불러 친정으로 향했습니다. 택시 기사님께 미리 말했어요. 아저씨, 올 건데 그냥 가주세요. 택시 안에서 그렇게 목 놓아 운 적은 없었습니다. 내가 무슨 죄를 지었길래 이런 일을 겪는 건지 마음속에서 분노와 서러움이 터져나왔습니다. 새벽에 친정집 대문을 두드리니 부모님이 놀라서 문을 열어주셨어요. 엄마 품에 안기자마자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그렇게 새벽녘에 부모님께 펜션에서 있었던 일을 모두 이야기했습니다. 아버지는 아무 말도 못하고 천장만 바라보고 계셨고 엄마는 울고 있는 저를 품에 안고 위로해 주셨습니다. 애도 없는데 당장 헤어져. 어디서 감히 바람을 피우고 헤어져 달라고까지 해? 그날 새벽 남편은 제가 친정으로 온 걸 알면서도 연락 한 통 없었습니다. 제가 그 밤에 어떻게 집에 갔는지 걱정조차 하지 않았던 거죠. 친정에 있으니 속이 뒤집히더군요. 저희 친정은 아버지의 친척들이 자주 드나드는 곳이라 제가 이렇게 퉁퉁 부은 얼굴로 있으면 무슨 일이 있었는지 수군대기 일쑤였습니다. 특히 고모라도 오는 날이면 기분이 더 나빠질 것 같아 친구 집으로 갔습니다.
친구와 소주에 대창을 먹으며 하소연을 시작했어요. 남편이 대창을 싫어해서 결혼 후엔 한 번도 못 먹었던 음식이었거든요. 빨리 정리하고 끝내. 시간 끌어봤자 너만 손해야. 상간녀 찾아가서 머리채라도 잡고 끝내. 이미 끝냈대잖아. 이제 안 만난대. 나한테 미안해서 같이 못 살겠대. 그거 다 거짓말이야. 지금도 만나고 있을걸? 네가 찾아올까봐 헤어졌다고 거짓말하는 거라고. 회사에 수상한 사람 없었어? 몰라. 회사 얘기 잘 안 해서 난 다 남자들만 있는 줄 알았어. 내가 멍청하지. 그걸 모르고. 누가 신혼에 바람을 필 거라 생각하겠어. 결혼 10년 후라 해도 용납이 안 되는 건데. 일단 빨리 정리해. 5천 준다 했으니 받고 새 출발하자. 한 번 바람 피운 사람은 또 그런다잖아. 그게 습관이라더라. 친정에서도 친구도 모두 이혼하라고 말했습니다. 이혼이 맞는 걸 알면서도 억울한 마음은 쉽게 가시지 않았어요. 친구는 신혼집으로 돌아가라고 했지만 남편 얼굴을 마주할 자신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다음 날 시모가 전화로 만나자고 연락을 해왔습니다. 친구 집 근처 카페로 오시라고 했습니다. 멀리 갈 힘도 없었거든요. 평소 다정했던 시모는 온데간데 없이 저를 보자마자 다그쳤습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착한 척하는 게 답이 아니야. 아들이 말했지? 빨리 이혼 절차 밟아. 한쪽이 싫다고 하면 질질 끌지 마라. 어머니, 미련하다니요? 어제야 남편이 헤어지자고 했습니다. 이혼이 그렇게 쉬운 일인가요? 절차도 필요한 거잖아요. 그리고 남편이 잘못한 건데 왜 저한테만 이러세요? 잘못 따져서 뭐 하겠니? 당장 이혼해라. 질질 끌 생각하지 마라. 알겠지? 그리고 술 마셨니? 그런다고 남편이 돌아오니? 정신 차리고 빨리 이혼해. 아니면 내가 네 친정 부모님 만나볼까? 말 못하면 내가 얘기할게. 우리 부모님도 이혼하라 하셨어요. 근데 제게도 생각할 시간은 주세요. 이러면 너만 손해다. 하루라도 젊을 때 헤어지고 너도 살 길 찾아야지. 시모는 마치 당장 이혼할 수 있는데 제가 미적거리는 사람처럼 몰아붙였습니다. 그때 카페 문이 열리며 남편이 들어왔습니다. 아, 엄마, 왜 이래요? 여기서 이러지 말고 일어나세요. 이혼 절차도 한 달 정도 걸리는데 이런다고 바로 해결되겠어요? 괜히 기분만 상하게 하고 그냥 얼른 돌아가요. 누가 뭐래? 그러니까 당장 짐 싸서 나가라는 거지. 하여간 내가 못 살아. 정말 못 산다고. 남편은 저에게 눈인사조차 제대로 하지 않고 시모만 이끌고 카페를 나갔습니다. 며칠 만에 이렇게 완전 타인이 될 수 있는 건지 그 모습에 마음이 쓸쓸해졌습니다. 시모는 왜 그렇게 서두르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마치 무언가 숨기고 있는 듯한 태도였죠. 친구 말처럼 상간녀 머리채를 잡지 않아서 이런 일이 벌어진 걸까요? 하지만 생각해보면 상간녀만 문제가 아니라 남편이 더 큰 문제였습니다. 내가 시댁에서 정성껏 저녁을 차릴 때 딴짓하고 있었다고 생각하니 가슴 속에서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그 분노를 해소하지 않고는 이혼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결심이 서더군요. 변호사를 만나러 갔는데요. 변호사는 결혼 기간이 짧고 남편 재산 대부분이 상속받은 것이어서 제 재산 기여도가 낮다고 했습니다. 결국 합의 이혼이 가장 현실적인 방법이라는 말이었죠. 남편은 지금은 바람을 끊었다고 주장하고 있었지만요. 카페에서 만난 이후 시모는 쉬지 않고 문자와 전화를 해댔습니다. 내용은 똑같았습니다. 당장 이혼하라는 거였죠. 도저히 참을 수 없던 저는 전화를 받아 시모에게 대들고 말았습니다. 왜 전화가 안 돼? 피하는 거니? 짐은 언제 빼러 올 거야? 어머니, 너무하시지 않아요? 잘못은 어머니 아들이 했어요. 남편이 바람을 피웠다고요.
저희 친정에서는 남편 가만두지 않겠다고 했는데 제가 겨우 말린 거예요. 왜 저한테 이러세요? 제가 무슨 잘못을 했나요? 이혼을 그렇게 갑자기 하라고 하면 제가 받아들여야 하나요? 아니, 애가 왜 이렇게 답답해? 네가 그러니까 남편이 바람이 나는 거야. 그렇게 답답하게 굴어 어쩌니? 뭐가 답답하다는 거죠?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부정한 배우자가 문제지 제가 뭐가 잘못됐나요? 어머니는 배우자가 바람 피우면 여자 잘못이라고 생각하시나요? 그렇게 많이 배우셨다면서요. 상식적으로 생각 좀 해보세요. 솔직히 말할게. 네가 우리 아들이랑 결혼한다고 했을 때 내가 반대했어. 급이 맞지 않는다고 생각했지. 이번엔 병원장 딸이래. 그래서 이러는 거야. 그쪽에서 빨리 결혼하자고 재촉하니까. 위자료는 넉넉히 줄 테니까 당장 나가라. 지금 그게 말이라고 하세요? 그게 이유라니요? 병원장 딸이라서 저를 내보내는 거라니. 진짜 뭘 믿고 이 결혼을 한 건지. 다신 전화하지 마세요. 저 이러면 이혼 안 할 거예요. 그제야 모든 게 실감났습니다. 남편이 왜 그렇게 당당하게 굴었는지 말입니다. 이 집안을 빨리 탈출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부정한 남편과는 더 이상 함께할 수 없었죠. 마침 친정아버지가 가게라도 차려준다며 당장 집으로 오라고 하셨습니다. 저는 신혼집으로 가는 길에 남편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아무리 헤어지자고 했어도 그날 잘 들어갔는지 확인하는 연락 한 통 정도는 했어야 하는 거 아닌가요? 그런데 남편은 전화도 문자도 없었습니다. 짐 빼러 가. 너는 용서할 수 없지만 더 이상 거기서 머물 수도 없으니까. 그렇게 문자를 보내자마자 남편에게 답장이 왔습니다. 너무나 태연하게 기다렸다는 듯한 내용이었죠. 그래, 알았어. 고마워. 위자료도 빨리 처리해줄게. 차 키는 집 안에 있어. 짐 싣고 타고 가. 돈 몇 푼 더 주고 차까지 준다고 해서 뭐가 달라지나요? 그깟 돈이 무슨 의미가 있나요? 하지만 매일을 이렇게 살 수는 없었습니다. 집 안으로 들어서니 갑자기 울음이 터져나왔습니다. 며칠 전만 해도 이곳은 제 희망의 공간이었어요. 안식처였고 제가 사랑을 느꼈던 공간이었습니다. 집안 곳곳에 제 손길이 닿지 않은 곳이 없었죠. 거실에 걸린 결혼 사진을 한참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30 전에 결혼할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저는 경력을 더 쌓고 싶었지만 남편의 적극적인 구애에 마음을 접었죠. 그런데 이제 모든 게 부질없이 느껴졌습니다. 그때 벨이 울리고 이불집에서 배달이 왔습니다. 주말 전에 주문한 침구류였어요. 계절이 바뀌면 싹 바꾸기로 했었거든요. 현관에 쌓인 새 물건들을 보니 제 신세가 더 처량하게 느껴졌습니다. 반품할까 하다 그냥 가져가기로 했습니다. 오늘 다 정리하기엔 시간이 부족해 보였고 우선 친구 집에서 입고 쓸 물건들만 챙겼습니다. 친정집이 아니라 친구 집이 오히려 마음 편했습니다. 마침 친구가 몇 주간 출장이라 집도 봐줄 겸 머물기로 했습니다. 캐리어에 물건을 담아 차에 싣고 있을 때 이웃 할머니가 멀리서 저를 지켜보고 계시더군요. 고개를 숙여 인사드렸습니다. 늘 잘해주시던 분이었거든요. 가끔 간식도 드리고 반찬도 만들어드리곤 했습니다. 저 이사가요. 그동안 정말 감사했습니다. 저번에 주신 청국장도 잘 먹었어요. 건강하시고 또 봬요. 그런데 할머니는 아무 말 없이 제게 다가와 속삭이듯 말을 꺼내셨습니다. 이사 가면 다 끝나는 줄 알아? 죄 지은 놈은 뻔뻔하게 잘 살고 착한 사람만 고생하는 거야. 모질게 나가야지. 어디 그렇게 약하게 굴어. 할머니, 무슨 말씀이세요? 저는 놀라서 한 발짝 물러났습니다. 그런데 할머니는 제 손을 꼭 잡고
더 낮은 목소리로 말을 이어갔습니다. 여기서 빈손으로 나가진 마. 내가 진짜 방법을 알려줄 테니까 따라와. 대체 무슨 말씀이세요? 제가 무슨 일을 당했는지 아세요? 우리 집에 가자. 새댁이 얼마나 착한지 알아. 이대로 물러날 순 없지. 며칠 전 할머니가 다급하게 집에 오셔서 핸드폰이 이상하다며 도와달라 했을 때가 생각났습니다. 그때 남편은 왜 사람들을 자꾸 도와주냐고 핀잔을 줬지만 저는 옛 외할머니 생각에 친절하게 도와드렸어요. 그때부터 할머니는 저를 좋아하셨죠. 그런 할머니의 진심이 느껴졌습니다. 할머니는 제 손을 꼭 잡고 집 안으로 이끄셨습니다. 할머니, 대체 무슨 말씀이세요? 이사 간다고 하니 서운해서 그러시는 거예요? 아니, 새댁, 이사 안 가게 해줄게. 그리고 늙은이들 무시하지 마. 내가 집에서 놀랄 만한 얘기 해줄 테니 따라와. 저는 할머니를 따라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할머니는 저를 앉히고선 호박죽을 내오시며 물으셨습니다. 그 죽 다 먹고 나면 이야기해 줄게. 요즘 밥도 안 먹고 다녔지? 날도 추운데 이럴 때일수록 먹어야 힘이 나는 거야. 그래야 싸워서 이기지. 저도 모르게 할머니 말씀에 고개를 끄덕이며 죽을 떠먹었습니다. 언제 마지막으로 밥을 제대로 먹었는지 기억도 나지 않았습니다. 친구 집에 틀어박혀 커피만 마시고 누워 있었으니까요. 친정에 가면 편할 텐데 그 얄미운 고모들 생각에 발이 떨어지질 않았습니다. 고모들은 제가 그들 딸보다 시집 잘 갔다고 질투가 많았거든요. 그런데 남편이 바람피고 이혼당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 얼마나 통쾌해야 할까요? 물론 고모들 때문만은 아니었어요. 제가 울고 괴로워하면 엄마가 더 힘들어하시니까 마음 편히 울지도 못하고 친구 집에서 신세를 지고 있었죠. 하지만 죽을 다 먹고 나니 몸에 묘한 온기가 도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할머니는 제가 다 먹은 것을 확인하고는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새댁, 남편 사진 좀 보여줘. 시모 사진도 있으면 더 좋고 확실히 할 게 있으니까. 갑작스럽게 사진을 보여달라 하시는 할머니의 말씀에 놀라면서도 저는 핸드폰을 꺼내 갤러리에서 남편과 시모 사진을 찾아 보여드렸습니다. 맞구먼. 이게 맞아. 새댁, 자네 이혼하면 안 돼. 칠순 넘은 할매 말이라고 허투루 듣지 말고 잘 들어. 할머니는 남편과 시모가 주차장에서 나눈 대화를 우연히 듣게 됐다고 했습니다. 그날은 할머님의 따님이 멀리서 오신다며 마중을 나갔다가 주차장에서 그 이야기를 듣게 되었다고 하셨습니다. 그 남편이 다른 여자와 애를 가졌대. 절대 이혼하지 마. 그 아이가 태어날 때까지 버텨야 해. 출생신고 못하게 막아봐라. 그쪽 속이 탈 거야. 돈도 더 뜯어내야지. 시모가 지역 유지인 거 내가 알아. 진짜예요? 그게 사실이에요? 정말 제대로 들으신 거 맞죠? 내 다리는 불편해도 귀는 쌩쌩하거든. 임신했다고 난리였어. 내가 뒤에 있는 줄은 꿈에도 몰랐겠지. 이왕 이렇게 된 거 곱게 이혼해주지 말고 새댁이 이길 때까지 버텨야 해. 할머니의 말이 제 가슴에 깊이 박혔습니다. 그래요. 제가 왜 이렇게 얌전하게 이혼을 하려고 했을까요? 임신이라니. 그 말이 믿기지 않았지만 머릿속에서 분노가 솟구쳤습니다. 사람들은 어쩜 이렇게 인정머리가 없을까요? 차라리 사실을 솔직히 얘기했으면 모를까 끝까지 저를 속이고 내쫓으려 했다니요. 너무 괴로워하지 마, 새댁. 지금 칼자루는 네가 쥐고 있는 거야. 시무가 뭐라고 하지 않았어? 헤어지라고 난리를 치셨죠. 그때도 어쩐지 이상하다고 생각했어요. 으휴,
나이만 먹었지 사람이 왜 저 모양인가 몰라. 우리 세댁한테 무릎 꿇고 빌어도 모자랄 판에. 그러니 잘 됐어. 피를 말리게 해줘야 돼. 방귀 낀 놈이 성내는 꼴을 보고 있으니 어이가 없어. 저도 모르게 쓴웃음이 났지만 그 안에선 묘하게 힘이 솟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가족이라는 시댁이 이렇게까지 나를 배신하다니요? 근데 상간녀가 병원장 딸이래요. 그래서 더 기분 나빠요. 병원장 딸이면 뭐해? 대통령 딸이라도 자네가 이혼 안 해주면 장사 없지. 그쪽에서 발이 퉁퉁 부르 터지도록 세댁 앞에서 빌어야 돼. 할머니의 말에 마음속이 후련해졌습니다. 이제 싸워야겠다고 결심이 섰습니다. 차 안에 있던 짐을 다시 신혼집으로 옮겼습니다. 그리고 쌀을 씻어 밥을 안 쳤습니다. 할머니 말처럼 잘 먹고 버티는 힘이 필요하니까요. 밥이 되길 기다리며 집을 청소하고 침구도 새로 바꾸고 커튼도 달기 시작했습니다. 시간이 흘러 어느새 저녁 7시 반, 남편이 퇴근할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오늘 저녁 메뉴는 닭볶음탕이었어요. 고기와 채소가 냄비 속에서 먹음직스럽게 익어가고 있었습니다. 소주 한 병도 냉장고에서 꺼내놓았죠. 문득 현관에서 남편이 콧노래를 흥얼거리며 들어오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제가 나간다고 했으니 이제 홀가분하다고 생각한 모양이겠죠. 뭐야? 기분 좋은 일이라도 있어요? 콧노래까지 부르면서 들어오고. 남편은 저를 보자마자 눈이 휘둥그레져 마치 귀신이라도 본 듯 놀랐습니다. 저는 속으로 웃음이 나왔지만 표정 하나 변하지 않고 혼신의 연기를 시작했습니다. 왜 그렇게 놀라요? 식사부터 하고 얘기하죠? 씻고 와요. 아니면 일단 앉아요. 남편은 팔짱을 끼고 식탁으로 들어갔습니다. 남편은 어찌할 바를 몰라 당황한 얼굴로 저를 보았습니다. 아니, 왜 여기에 있어? 나간다며? 분명 나간다고 했잖아. 사람이 살다 보면 바람도 피고 나간다 했던 사람이 안 나갈 수도 있죠. 저는 천연덕스럽게 밥을 떠먹기 시작했습니다. 하루 종일 청소하고 침구도 바꾸고 일하며 배가 고팠던 탓에 밥맛이 꿀맛 같았습니다. 얼른 와서 먹어요. 2번 차리게 하지 말고. 안 먹을 거면 그냥 냅둬요. 남편이 멍하게 서 있는 걸 보고 저는 남편 밥을 싱크대에 부어버렸습니다. 그리곤 태연하게 다시 앉아 제 밥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은 입을 벌린 채 한동안 말을 잊은 듯 서 있더니 냉장고에서 생수를 꺼내 한 병을 벌컥벌컥 마시더군요. 갑자기 화가 치밀었는지 씩씩거리며 소리쳤습니다. 아까 짐 뺀다고 하지 않았어? 이렇게 버틴다고 뭐가 달라지겠냐고. 왜 그러는 건데? 집에 와서 생각해보니까 다 아깝더라고. 이렇게 쉽게 나가버리면 내가 너무 억울하잖아? 쓰고는 가야지. 먹고는 가야지. 그래서 기회를 주기로 했어. 우리 다시 한번 생각해보자. 잘해보자고. 기회는 줘봤자야. 나는 진짜 더러운 놈이야. 난 너랑 이렇게 계속 있으면 안 돼. 그냥 헤어지자. 우리 둘 다 이러고 있으면 더 힘들어져. 그 상간녀 다시 만나지 마. 정리하고 돌아와. 내가 한 번은 넘어갈 테니까 기회를 잡아. 아니, 너 진짜 왜 이래? 난 너랑 살기 싫어. 아니, 못 살아. 우리는 헤어지는 게 맞다고. 이해 좀 해줘. 뭘 이해해? 맞긴 뭐가 맞다는 거야. 너랑 나 100년 해로하기로 했던 거 다 잊었어? 네가 보낸 우리 끝까지 함께 하자는 문자도 아직 안 지웠다고. 다 기억해. 그건 그때 얘기지. 너 혹시 우리 엄마 때문에 그러는 거야? 미안해. 내가 가만히 있으라고 했는데도 엄마가 저렇게 나선 거야. 나도 어쩔 수 없었어. 그러니까 제발 헤어지자.
이게 서로를 위한 거야, 응? 이혼 얘기라. 내가 하고 싶을 때 할 거야. 너 같은 놈이 하라 마라 할 문제는 아니지. 결혼도 네가 하자고 그렇게 들들 볶아서 했는데 결국 이렇게 망가졌잖아? 이혼은 내가 원할 때 내가 결정해서 할 거야. 그러니까 그만해. 저는 소주를 물컵에 따라 마셨습니다. 남편의 표정은 금세 하얗게 질려갔습니다. 그러더니 벼락이라도 맞은 것처럼 문을 열고 밖으로 뛰쳐나갔습니다. 그 모습을 보니 속이 후련했습니다. 밥맛도 더 좋아지는 거 있죠? 역시 배신자에게는 이렇게 제대로 한 방을 먹여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옆집 할머니에게 가져다 줄 닭볶음탕을 들고 문을 나섰습니다. 할머니와 나누어 먹으면 더 맛있을 것 같았거든요. 다 먹고 돌아와 보니 남편은 여전히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설거지를 마치고 카모마일 차 한 잔을 우려내어 거실에 앉았습니다. 두 모자가 지금쯤 대책을 세우느라 머리가 터질 것 같겠지요? 상간녀가 임신 중이라면 제가 이혼을 하지 않는 한 출생신고도 못할 테니까요. 그리고 남편이 유책 사유자라 이혼 소송도 어렵겠죠. 이젠 제가 상황을 주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띵동띵동 초인종이 울려댔습니다. 천천히 일어나 문을 열어보니 시모가 사색이 된 얼굴로 서 있었습니다. 집안이 깨끗하게 정돈된 모습을 본 시모는 거실 한가운데에 주저앉아 한숨을 쉬며 말을 꺼냈습니다. 미안하다. 내가 너한테 너무 모질게 굴었지? 사실은 정을 떼려고 그랬던 거야. 너도 알다시피 우리 가족은 참 돈독했잖니? 네가 이렇게까지 하는 거 다 이해돼. 그런데 이혼은 해야지. 네 인생을 위해서라도. 여기 그냥 살기로 했어요, 어머니. 커튼 색깔 좀 보세요. 진짜 잘 어울리지 않나요? 시모는 얼굴이 일그러지며 제 말을 되새겼습니다. 미안하다고 하잖니. 네가 여기서 계속 살면 어떻게 하려고 그래? 네 인생은 어떡하냐고. 이런다고 달라지지 않아. 이혼이 필요해. 그게 맞아. 제 인생? 이미 어머니 아들이 다 망쳐놨잖아요. 저는 이제 망가진 인생 그대로 여기서 살려고요. 제 말을 듣고 시모의 얼굴은 점점 푸르게 질려갔습니다. 저는 차를 홀짝이며 말을 이어갔습니다. 어머니, 왜 그렇게 재촉하시는 거예요? 쥐도 구멍 보고 도망간다잖아요. 어머니가 그렇게 몰아붙이니까 제가 자포자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상황을 만든 건 다 어머니 탓이에요. 저는 여기서 절대 안 나갈 거고 이혼도 안 할 겁니다. 제발 그러지 마라. 너 스스로 나간다고 하지 않았어? 짐 싸고 나간다며. 그런데 왜 갑자기 정신이 나간 사람처럼 집을 꾸미고 밥을 차리고 이러는 거냐고. 내가 너한테 너무 심하게 해서 그런 거면 사과할게. 네가 원하는 게 뭔지 말해봐. 내가 다 들어줄게. 마지막이라고 뭘 못하겠니? 제가 원하는 거요? 제가 원하는 건 이 집에서 남편이랑 100년 해로하는 거예요. 그거 가능하세요? 이렇게 말하고 저는 안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샤워를 마치고 편안하게 잠에 들었습니다. 며칠 동안 울고불고 술에 취해 화내던 시간들이 이제 아깝게 느껴졌습니다. 배신당하게 한 것도 고통받게 한 것도 그들이었는데 왜 내가 그렇게 괴로워했나 싶었습니다. 다음 날 눈을 떠보니 집안은 조용했습니다. 남편도 시모도 없더군요. 오히려 홀가분했습니다. 아침 햇살이 환하게 비치는 거실을 보며 혼자 사는 것도 나쁘지 않는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남편의 컨디션이나 밥은 먹었는지 옷은 뭘 입을 건지 신경 쓸 필요도 없고 오로지 저 자신만을 위해 하루를 보내니 기분이 상쾌하더군요. 열심히 아침을 해먹고 집안을 정리한 후 산책까지 다녀왔습니다.
일상은 다시 제 손으로 돌아온 것 같았어요. 친정에서도 전화가 왔지만 저는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이혼 안 할 거냐? 아빠는 네 결정 기다리고 있다. 고모들은 다 막아놨으니까 집으로 들어와도 된다. 아니에요, 아빠. 지금은 이혼할 때가 아니에요. 조금 더 기다려주세요. 저 밥도 잘 먹고 잘 지내고 있으니까 걱정 마세요. 그렇게 일주일을 보내며 평화롭게 지냈습니다. 할머니의 말대로 가만히 있으면 모든 것이 저절로 정리되더군요. 일주일 후 시모가 다시 찾아왔습니다. 이번에는 서류를 한 장 손에 들고 있었죠. 이제 됐지 않니? 제발 내 아들은 놔주어라. 이 집 네가 좋아하는 거 안다. 그래서 말인데 집을 줄게. 대신 네가 돈 4억을 내면 어때? 나머지는 네가 살면서 갚아도 되고. 그게 무슨 소리예요? 이 아파트가 8억이라면서요. 정말 비싸네요. 근데 전 돈이 없어요. 병원장 딸도 아닌데 어디서 4억을 구해요? 그리고 집 주실 거면 다 주세요. 반만 주겠다니요? 그럼 저도 상간녀한테 남편 반만 달라고 해야 하나요? 시모는 제 말에 얼굴이 하얗게 질려 손을 부들부들 떨더니 놀란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왜 상간녀를 만나려고 해? 제정신이야? 머리채라도 잡으려고? 안 돼. 절대 만나선 안 돼. 아니요, 어머니. 그런 짓 할 필요도 없어요. 솔직히 말해서 똥줄 타는 건 그쪽 두 남녀잖아요. 제가 왜 힘을 뺍니까? 그때 저한테 위자료 주신다고 했죠? 상간녀 집안이 병원장이라면서요. 그 정도면 4억쯤은 쉽게 줄 수 있지 않을까요? 너 이런 짓 부모님도 아시니? 이제 그만하고 이혼하자. 정리하고 새 출발해야지. 응? 어머니, 저 협박하시는 거예요? 제 부모님이 상황을 아시는 건 맞아요. 그런데 어머니가 저한테 이렇게 이혼하라고 난리친 건 모르실걸요? 제가 왜 나갑니까? 잘못한 쪽이 나가야죠. 안 그렇습니까? 남편은 그 후에도 집에 오지 않았지만 저는 하나도 괴롭거나 슬프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속이 후련했어요. 그동안 제 삶의 문제는 남편이었던 거죠. 상간녀가 누군지는 몰라도 감사할 정도였어요. 그 남편 놈을 가져가 주겠다니 얼마나 다행입니까? 시간이 지나면서 남편과 시모의 문자는 점점 절박해졌습니다. 문자에는 온통 괴롭다, 너무 힘들다, 제발 이혼해달라는 내용이 가득했어요. 배신한 사람이 고통받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가끔은 문자를 읽고 나서 그럼 내가 상간녀 집안 병원에 찾아갈까? 라는 식의 메시지를 보내면 둘은 거의 패닉 상태가 됐습니다. 그 후 전화가 연달아 울리는데 저는 핸드폰을 꺼버리고 사우나로 갔어요. 사우나에서 여유롭게 휴식을 취하다가 집에 돌아와 핸드폰을 켜면 수십 통의 부재중 전화와 메시지가 쏟아졌습니다. 그들이 고통받고 있을 걸 상상하며 맛있는 저녁을 먹는 기분이 참 묘하더군요. 솔직히 상간녀가 궁금하지도 않았습니다. 병원에 찾아가 난리를 칠 힘도 없었고요. 그런 수고는 왜 하겠습니까? 그냥 시모와 남편을 괴롭히는 것만으로 충분했습니다. 제가 받은 고통을 그들도 느껴야 한다는 생각뿐이었어요. 이런 일이 법으로 제정되면 좋겠더군요. 외도한 배우자들을 혼내주는 법안 같은 게 있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저들이 쉽게 이해받고 이혼하는 것을 보면 잘못을 전혀 깨닫지 못하니까요. 며칠 후 친정엄마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시모가 친정으로 찾아가서 울고불고 난리를 쳤다는 거였습니다. 하지만 그런다고 제가 이혼을 결심할 리는 없었죠. 그래서 다음 단계로 나아갔습니다. 시모에게 다짜고짜 전화를 걸었죠. 요즘 왜 안 오세요?
아, 그나저나 저희 아버님 뵙고 싶었는데 전화가 안 되더라고요. 게무침 맛있게 했으니 오늘 한번 들릴까요? 너 왜 이러니? 정말 죽는 꼴 보고 싶어? 너희 아버님은 아직 몰라. 그러니까 제발 가만히 있어 좀. 그럼 어머니도 가만히 계셔야죠. 어딜 감히 제 친정에 가셨나요? 아들 개차반으로 키워놓고는 무슨 낯짝으로 친정까지 찾아가셨어요? 제가 이혼할 줄 아셨어요? 절대 안 해요. 오늘 게무침 들고 시댁으로 갈 테니 그렇게 아세요. 미안하다. 미안해. 내가 생각이 짧았어. 제발 너희 아버님한테는 오지 마. 요새 혈압도 안 좋아서 큰일 난다. 응? 내가 곧 확답을 줄게. 무슨 확답이요? 답은 제가 드리는 겁니다. 집 말이다. 집을 줄게. 그러니까 기다려. 이번엔 진짜야. 누가 집 준다고 이혼하나요? 사과하세요. 당신 아들과 상간녀가 무릎 꿇고 빌기 전에는 이혼 안 해요. 이렇게 말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시간이 지나 시모가 다시 찾아왔고 이번에는 이혼 조건으로 집을 주겠다고 설득하더군요. 저는 위자료 1억을 요구했습니다. 5천만 원으로는 성에 차지 않았으니까요. 남편과 상간녀가 빌지 않았기에 돈이라도 더 받아내려는 거였죠. 시모가 아파트를 8억이라고 했던 게 우습더군요. 실제로는 6억 8천만 원이었는데 끝까지 장난치려던 속셈이었죠. 결국 저는 정확히 8억을 받아내고 이혼했습니다. 막판에 집값으로 장난을 치려던 시모 때문에 2천만 원을 더 요구해 위자료는 1억 2천만 원, 집도 제가 얻어냈습니다. 아주 다 챙겨갔구나. 그래, 좋겠네. 좋기는요? 제 인생을 망쳐놓고 무슨 좋겠어요? 다시는 마주치지 맙시다. 갈 길 가세요. 집문서를 받은 날 저는 이렇게 말하고 일어났습니다. 남편의 외도로 이혼하는데 그게 무슨 기쁨입니까? 누군가는 결혼 2년 만에 8억을 벌었다며 대단하다고 했지만 제 가슴속은 8억 번 무너졌다는 걸 아무도 몰랐죠. 친정 부모님은 제가 이렇게 받아낸 걸 보고는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애가 얼마나 독해졌으면 하시면서요. 돈이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친정으로 돌아가 마음을 다독였습니다. 나중에 들은 소식으로는 전 남편이 저와 이혼한 후 바로 상간녀와 재혼했는데 식장에 들어설 때 얼굴이 똥 씹은 표정이었다고 하더군요. 남편과 저를 소개해준 선배가 미안하다며 술 한잔 하자고 왔는데 너무나 재미있는 소식을 전했습니다. 아니, 왜 그렇게 결혼하고 싶어 하더니 울상이었대요? 상간녀가 재혼이었다는 거야. 자식이 둘이나 있었대. 네 전 남편은 몰랐던 모양이더라고. 그리고 애들 호적을 전 남편 이름으로 올리라고 난리였대. 안 그러면 뱃속의 아이와 함께 도망가겠다고 협박했다지? 초혼이 아니었다고요? 나는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요. 거짓말이었지. 그리고 그 집안이 성형외과 병원장은 맞는데 의료사고로 병원 운영이 막혔대. 완전히 망가졌어. 네 전 남편은 남의 자식까지 키워야 하고 시모는 냉수 들이켜다 입이 돌아갔대. 그렇게 상간녀와 재혼한 전 남편의 인생은 엉망이 되었고 저는 그제야 완전히 이겼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시모는 상간녀 집안이 무언가 해줄 줄 알고 집을 내주었던 모양인데 모든 게 수포로 돌아갔죠. 시부는 시골로 귀향해서 시모와 냉전 중이라는 소식까지 들었고 저는 그 사람들을 차츰 잊기로 했습니다. 이 모든 일이 지나고 나서야 비로소 저는 스스로에 대해 많은 걸 알게 됐습니다. 한때는 남편을 절대적으로 믿었고 가정이란 서로를 지켜주는 공간이라고만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 믿음이 산산이 부서지니 사랑과 신뢰가 얼마나 쉽게 무너질 수 있는지를 깨닫게 되더군요. 남편의 배신은 제 자존심을 밑바닥까지 끌어내렸고 시모의 모진 행동은 저를 더욱더 궁지로 몰아넣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 절망 속에서 오히려 진짜 제 모습을 찾게 됐어요. 처음엔 머리가 하얘지고 제 세상이 다 끝난 줄 알았어요. 누가 봐도 모든 것이 무너진 것처럼 보였으니까요. 그런데 시간이 흐르며 깨달았죠. 이렇게 고통스럽다고 마냥 주저앉아 있으면 안 된다는 거려. 저는 그 고통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였고 그걸 이용해 제가 주도권을 잡기 시작했어요. 시모와 남편이 저를 어떻게든 몰아내려 할 때 저는 되레 그들을 뒤흔들기 시작했죠. 그들이 저를 함부로 대했던 만큼 그 대가는 그대로 돌아가야 했어요. 결국 그들은 자신들의 잘못된 선택 때문에 하나 둘씩 무너졌어요. 이제는 시모가 남편과 냉전을 벌이며 힘겹게 지낸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예전의 당당함은 어디 갔는지 집안에서조차 혼자가 된 채 외롭게 지낸다니 참 아이러니하죠? 남편도 마찬가지였어요. 저와 이혼한 후 그 상간녀와 결혼했지만 그 생활이 지옥이나 다름없다더군요. 남의 자식을 떠안고 살아가며 점점 휘청거리는 모습이 떠오르면 세상은 참 공평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도 이 경험이 저에게 단순한 복수심만 남긴 건 아니에요. 오히려 그들을 통해 제 내면을 더 단단하게 만들었어요. 제 삶의 주도권을 다시 되찾고 자신을 지켜낼 힘이 있음을 알게 된 거죠. 누가 저를 짓밟아도 저는 일어나서 싸울 수 있음을, 그렇게 다시 나아갈 수 있음을요. 그런 고통 속에서도 저 스스로 얼마나 강한 사람인지 깨닫게 됐습니다. 지금은 제 앞에 새로운 길이 펼쳐져 있어요. 다들 결혼 2년 만에 8억을 벌었다고 부러워할지 몰라도 저는 그동안 제 가슴이 몇 번이나 무너졌는지 아는 사람은 없어요. 이제 저는 그 돈과 함께 제 새로운 삶을 시작하려 해요. 부모님도 제가 얼마나 독해졌는지 알게 되어 안타까워하셨지만 이제는 더 이상 그들이 저를 걱정할 이유는 없어요. 다시 시작할 기회가 주어졌으니까요. 저는 이젠 오로지 저 자신만을 위해 살려고 해요. 평화롭고 온전한 제 자신을 위한 삶이요. 이제 저를 힘들게 한 사람들은 그들 스스로 만들어낸 고통 속에서 살 테고 저는 그 고통을 떠나 자유롭게 제 인생을 살아갈 겁니다. 앞으로의 삶은 더 이상 누구를 위해서가 아닌 저 자신을 위해 웃고 즐기며 살아가야겠다고 다짐했어요. 안녕하세요. DJ 서영입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정말 어처구니 없는 일을 겪어서 이렇게 글을 써보려고 해요. 역시 남자는 끝까지 믿으면 안 된다는 걸 아주 뼈저리게 느끼게 되었거든요. 여러분은 제발 이런 일을 겪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혹시 여러분, 남편 휴대폰 몰래 보신 적 있으세요? 있죠. 그런 날 있잖아요. 뭔가 찜찜하고 속이 꺼림칙한 느낌이 드는 그런 날들요. 저는 요즘 그런 날들을 경험하고 있어요. 아니, 남편이 갑자기 출장을 간다고 하면서 외국행 티켓을 끊어놓았더라고요. 평소에는 출장을 가본 적도 없는 사람이 이번엔 계약건이 있어서 베트남으로 간다는 거 있죠? 그래? 얼마나 다녀오는 건데? 듣지도 못했네. 갑자기 생긴 일인가 봐? 급하게 잡힌 일이야. 그래도 이번 달 말에 가는 거라 준비할 시간은 충분해. 걱정 말고 잘 다녀올게.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평소와는 좀 달라서 찜찜하긴 했지만 그동안 믿음이 있었으니까 그러려니 했어요. 그런데 여자의 촉이란 게 정말 무시할 수 없는 것 같아요. 아우, 술을 뭘 그렇게 많이 마시고 왔어. 몸도 못 가누고. 누구야? 자꾸 연락 오는 사람은? 어느 날 남편이 새벽 늦게 만취 상태로 귀가를 했어요. 평소 술을 좋아하긴 했지만 몇 년 전부터 건강 생각한다고 술을 줄이던 사람이었거든요.
근데 그날은 꽐라가 돼서 집에 들어와서는 골아 떨어진 거예요. 그런데 새벽에 계속 전화가 울리더라고요. 아니, 집에 왔으면 전화를 그만 받아야지. 도대체 누구야? 전화를 보니까 김기석이라는 남자 이름이 뜨더라고요. 저는 그냥 회사 동료인가 보다 생각하고 전화를 거절했어요. 그리고 지금 자고 있으니까 내일 연락 주세요 하고 문자를 보냈죠. 그런데도 답장은 없고 계속 전화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폰을 꺼버렸어요. 근데 그거 아세요? 그 꺼림칙한 느낌. 밤에 아무리 눕고 싶어도 잠이 안 오는 그런 느낌이요. 뭐지? 이 시간에 왜 이렇게 전화를 많이 해? 이게 보통 일인가? 갑자기 머릿속이 복잡해지면서 뭔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폰을 다시 켜고 패턴을 열어보려고 했는데 안 열리는 거 있죠? 어? 뭐야? 원래 이거 아니었잖아. 갑자기 왜 잠금 패턴을 바꿨어? 평소엔 잠금도 신경 안 쓰던 사람이었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보안을 철저하게 해둔 걸 보고 제 촉이 팍 발동됐어요. 이거 뭔가 수상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확신이 들었죠. 저희 집은 결혼한 지 2년 된 신혼이에요. 연애를 무려 8년이나 하다 보니 서로에 대해 누구보다 잘 안다고 생각했죠. 그래서 결혼도 자연스럽게 정해진 수순처럼 했어요. 제 친구들도 우리 연애 스토리를 다 알 만큼 익숙한 커플이었거든요. 야, 근데 너희는 연애를 워낙 오래 했으니까 신혼 느낌은 별로 안 나겠다. 그치? 그럴 줄 알았지? 근데 아니야. 각자 집에서 살다가 이제 우리만의 보금자리를 꾸미니까 느낌이 완전 달라. 나름대로 신혼 분위기 난다니까. 진짜? 그럼 너무 좋겠다. 근데 너희는 서로 너무 익숙해서 맞춰가느라 싸우고 그런 건 없을 것 같아. 그런 점은 부럽다야. 근데 남편 사업은 잘 돼가고 있어? 지금은 기반을 다지는 단계? 아직 부족한 점이 많아서 좀 더 시간이 필요하겠지. 저희 친정이 지역에서 꽤 잘 알려진 금형 관련 기업을 운영하고 있어요. 돈이 어느 정도 있는 편이라 남편도 비슷한 사업을 시작하면서 친정 도움을 많이 받았어요. 덕분에 길을 개척해 나가면서 큰 어려움은 없었던 것 같아요. 남편도 그걸 알기에 항상 아버지께 잘 보이려고 노력했죠. 저희 관계는 오래 사귄 덕분인지 사랑보다는 익숙함으로 살아간다는 느낌이었어요. 장인어른께서 연결해 주신 계약 무사히 잘 성사됐습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그래, 고생 많았네. 쉽지 않았을 텐데 잘 해냈구먼. 장인어른께서 이렇게 마음 써주셨는데 제가 망칠 수는 없죠. 하긴 이 업계는 신경 쓸 게 워낙 많아서 말이야. 특히 이 건은 지인들 사업도 얽혀 있어서 더 조심해야 하지. 앞으로도 인맥을 잘 쌓아서 길게 보고 가면 좋겠어. 최근에 시어머니께서 간경화로 아프기 시작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시어머니 간병을 도맡아 하게 됐고요. 남편은 사업을 키우려고 노력 중이라 바빴지만 그런 와중에도 저한테 항상 고맙다고 표현해줬어요. 저는 그 말이 진심인 줄만 알았죠. 남편이 다른 생각을 하고 있을 거라고는 꿈에도 상상 못했거든요. 아니, 진짜 뭐야? 무슨 일이 있는 거야? 내가 모르는 사이에 여자가 생긴 건가? 설마, 절대 그럴 사람이 아닌데. 안 되겠다. 회사 주변 사람들한테 좀 알아봐야겠어. 남편이랑 연애를 대학 때부터 했고 친구들도 겹치는 경우가 많아서 뭐라도 알 수 있을 것 같았어요. 사실 저희 결혼이 친정의 사업 때문이라는 소문도 들려오곤 했는데 8년이나 만났는데 그런 의도로 결혼했겠냐며 무시했었죠. 결혼 후 2년 동안은 별 문제 없이 꽤 잘 살아왔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요즘 들어 수상한 행동이 하나 둘 눈에 띄기 시작하더라고요. 평소엔 관심도 없던 향수를 갑자기 뿌리더니 옷도 더 신경 써서 입고
멋을 부리기 시작한 거예요. 저는 처음엔 그냥 나이 먹으니까 이제 좀 꾸며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나 보네라고 생각하며 대수롭지 않게 넘겼거든요. 근데 이 모든 게 딱 맞아떨어지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이게 바로 촉이라는 걸까요? 야, 근데 너네 남편 항상 너 없으면 사족을 못 쓰던 앤데 설마 바람은 아니겠지? 진짜? 너무 웃기잖아. 그럼 그 새벽 전화는 뭐야? 그렇게 끊임없이 전화를 할 직원이 어딨어. 나 진짜 어이가 없더라고. 그러고 보니 요즘엔 남자 이름으로 연락처 저장해서 덜미 안 잡히려고 한다더라. 혹시 그런 건 아닐까? 그래서 나 중석이한테 물어보려고. 우리 남편이랑 같은 회사에서 일하잖아. 뭔가 좀 알지 않을까 싶어서. 그 뒤로 저는 남편에게 티는 내지 않으면서 슬쩍슬쩍 떠봤어요. 요즘 새로운 사람들 많이 만나냐고도 물어보고 바쁘긴 하겠다 이런 말로 대화를 유도했죠. 남편은 매번 내가 누굴 만나겠어? 바빠 죽겠는데 라며 아무렇지 않게 넘기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납득이 안 됐어요. 그래서 중석이를 만나 얘기를 꺼내봤는데 중석이도 처음엔 별 이상한 게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와중에 좀 이상한 말이 나왔어요. 뭐 회사에서는 통화를 자주 하기는 하는 것 같아. 근데 딱히 이상하지는 않아 보이는데. 일정 조율하거나 그런 걸로 보이더라고. 그럼 밥은? 거래처 사람들하고 먹는 거야? 아니면 회사 사람들끼리? 그건 따로 거래처 사람들하고 먹는다면서 종종 나가긴 했어. 근데 그건 다들 그러지 않나? 그래, 뭐 네가 보기엔 별 이상한 게 없다 그거지? 다만 사장실에 비밀번호 잠금 장치를 새로 설치하긴 했어. 중요한 문서가 많아져서 그런가 보던데. 잠깐만. 그럼 사장실은 아무나 못 들어가? 아니 뭐 꼭 그런 건 아니야. 나도 한번 들어간 적 있었어. 부탁받아서 서류 찾으러. 그 얘기를 듣고 저는 확신이 섰어요. 중석이에게 비밀번호를 물어봐야겠다고 생각했죠. 그 비밀번호 좀 알려줄 수 있어? 내가 진짜 요즘 이상한 일이 많아서. 야, 근데 그렇게까지 할 일이야? 무슨 일이 있었길래 그래? 나도 잘 모르겠어. 뭔가 찜찜해서 그래. 부탁이니까 좀 알려주라. 나 진짜 이러고 싶어서 이러는 거 아니야. 결국 중석이가 비밀번호를 알려줬어요. 그날 밤 남편이 화장품 사이트 사은품 받는다는 핑계로 휴대폰을 빌렸어요. 의외로 아무렇지도 않게 빌려주더라고요. 참나 뭐야? 이렇게 당당하다고? 진짜 아무것도 없는 건가? 폰을 열어서 쭉 봤는데 정말 별거 없었어요. 전부 거래처 연락이거나 업무 관련 내용들 뿐이었거든요. 내가 괜한 의심을 했나? 아니야, 지운 거겠지. 뭔가 남아있을 거야. 삭제된 메시지함을 뒤졌더니 거기서 김기석이라는 이름이 눈에 띄었어요. 메시지를 보니 베트남 출장에 대해 이야기하며 비행기 편과 준비물에 대해 짧게 주고받은 내용이었어요. 그날 밤 저는 일부러 대화를 꺼내봤죠. 여보, 이번 출장에 같이 가는 사람 누구라고 했더라? 회사 사람이었지? 아니야. 우리 회사에서는 나 혼자 가. 근데 협력사 직원 한 명이 같이 가긴 해. 남자니까 걱정하지 마. 아, 그렇구나. 뭐 걱정하겠어. 근데 티켓은 끊었어? 맨날 덜렁거리니까 잘 챙겼나 싶어서. 가방 주머니에 있어. 잘 넣어놨어. 저는 가방에서 비행기 티켓을 찾아 사진을 찍었어요. 다음 날 공항에 전화를 걸어 예약 확인을 해봤죠. 그런데 그때 정말 믿기지 않는 소리를 들었어요. 예약된 손님은 2분이십니다. 남자 1분, 여자 1분으로 확인되는데요. 네? 남자 1분, 여자 1분이요? 혹시 이름이 어떻게 돼 있나요?
공항 직원은 김선영이라는 이름을 말해줬어요. 처음 들어보는 이름이었죠? 김기석이 아니라 김선영이라니? 순간 머리가 하얘지고 눈물이 났어요. 이게 무슨 일이야? 내가 그동안 뭘 믿고 살아온 거지? 야, 정신 차려. 네가 잘못한 게 뭐가 있다고 그래. 이건 네 문제인 게 아니야. 빨리 상황을 파악하고 뭘 어떻게 할지 정하자고. 일단 중석이한테 다시 물어봐야겠어. 그 여자가 누군지 알아야겠어. 중석이에게 다시 물어보니 그 여자는 3달 전에 새로 입사한 신입 여직원이었어요. 아, 그 친구? 혹시 거기랑 뭐 있어? 되게 싹싹한 직원인데? 처음 보는 사람한테도 인사 꼬박꼬박 잘하고 눈치도 빠르더라고. 그러고 보니 2주 전쯤 남편이랑 외식할 때 테이블로 와서 인사를 하던 여자가 기억났어요. 남편이 저한테 새로 들어온 신입 직원이야, 별거 아니야 하면서 애써 아무렇지 않은 척했던 모습이 떠올랐죠. 그때는 대수롭지 않게 넘겼지만 이제 와서 보니 제발 저린 행동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남편이 회식 때 그렇게 술을 퍼마신 것도 그 직원 때문인가 싶었고 매일 만나면서 정이 쌓인 건가 싶어서 다시 동기들에게 물어보기로 했어요. 밥을 사주면서 슬쩍 회사 분위기를 묻기 시작했죠. 그러다 중석이가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사장님이 혼자 다니는 시간이 많긴 해. 근데 그 여직원 김선영이 말이야. 결혼한 지 이제 6개월 됐다더라고. 뭐? 결혼한 지 6개월밖에 안 됐다고? 그 남편은 누군데? 야, 바로 길 건너 야채가게 주인 와이프야. 근데 김선영이 뭔가 좀 이상하긴 해. 겉으론 싹싹한데 숨기는 게 많은 느낌이거든. 그래서 우리끼리도 말 많았어. 남편이 거기 야채가게 주인? 그건 어떻게 알았어? 맨날 과일 같은 거 회사로 가져다 줬어. 초반엔 남편이 직접 오더니 우리 와이프가 일하는데 미숙해도 잘 부탁한다고 하더라고. 그럼 둘 사이 좋아 보여? 어땠어? 사이는 좋아 보였어. 티가 나잖아. 서로 눈빛만 봐도 알 수 있지. 근데 진짜 사이가 나쁜 느낌은 아니었어. 그럼 도대체 왜 이런 짓까지 하는 거야? 너희 남편이 워낙 순진하잖아. 그런 사람은 조금만 살살 하면 흔들릴 수 있거든. 근데 말이야, 그 여자가 점심때마다 맨날 사장님이랑 따로 먹는 건 봤어. 우연히 겹친다고 생각했는데 이제 보니 아닌 것 같기도 하고. 그 말을 듣는데 정말 치가 떨렸어요. 본인 남편도 있는 여자가 이렇게 뻔뻔하게 행동하다니. 더군다나 남편 회사 바로 길 건너에서 일하는 사람이라니 이게 말이 돼요? 저는 가증스럽다는 생각밖에 안 들더라고요. 좋아, 꼼꼼히 증거를 모아서 제대로 보여주겠어. 그날 이후 저는 증거를 모으기 위해 천천히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남편은 그런 제 마음을 눈치채기는커녕 오히려 더 잘해주더라고요. 갑자기 스파 이용권을 끊어주고 명품 가방까지 사주면서요. 아니, 이거 무슨 돈으로 사는 거야? 회사도 어렵다면서. 이번에 계약이 잘 돼서 보너스 좀 받았어. 당신 고생하는데 이 정도는 해줘야지. 고맙네. 근데 이런 거 사줄 돈으로 딴짓이나 안 했으면 좋겠다. 무슨 딴짓? 내가 그런 거 할 사람으로 보여? 의심하는 거야? 당신 고생하니까 내가 이렇게 챙기는 거잖아. 나 같은 남편이 어딨냐고. 그 말을 듣는데 너무 역겹더라고요. 본인 같은 남편이 어딨냐고 자랑하듯 말하는 게 기가 막혔어요. 한 대 쥐어받고 싶었지만 나중에 더 크게 한 방 먹이겠다는 생각으로 참고 넘겼어요. 야, 일단은 절대 티내지 마. 아무렇지도 않은 것처럼 행동해야 해. 차분하게 증거부터 모아. 그렇게 해야 할 것 같아. 지금은 천천히 증거부터 모아볼게.
맨날 같이 밥 먹는다며. 그럼 점심때 어디 가는지부터 확인해봐. 친구의 조언대로 저는 남편의 법인카드 사용 내역을 동기에게 부탁해서 받아냈어요. 그걸로 3주 동안 남편이 간 식당과 카페들을 추적했죠. 대부분 그냥 일반적인 식당이나 카페였지만 몇몇 이상한 점들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참나, 뭘 많이도 드시고 다녔네. 이것들이 잘도 챙겨 먹었겠다. 그렇게 하나하나 찾아다니면서 남편과 여직원이 방문한 식당에서 누가 함께 있었는지 물어보기 시작했어요. CCTV를 돌려보니 매번 같이 다닌 건 아니었지만 점심시간마다 여직원과 여기저기 다니며 손을 잡고 대화하더라고요. 가게 사장님들은 정확히 다 기억하지는 못했지만 대부분 여자가 남자에게 뭘 사달라며 했던 대화였다는 것 같다는 식으로 말했어요. 저는 캡처한 사진들을 모아두기 시작했죠. 다정하다 다정해. 염치도 없는 것들. 내가 증거 모아서 제대로 한 방에 보내주마. 그렇게 증거를 하나씩 모으다가 직접 물적 증거를 잡아야겠다고 생각했어요. 하루는 점심 무렵 남편 회사 근처에서 잠복을 시작했죠. 멀리서 지켜보는데 아니나 다를까 남편과 여직원이 외식을 하러 가더라고요. 이것들 봐라. 진짜 너무하네. 맨날 이렇게 같이 밥 먹고 다니는 거였구나. 그렇게 점심시간 데이트를 즐기고 여직원은 알리바이를 만들려고 했는지 따로 카페에 들러 커피를 주문하고 10분 정도 앉아있다가 가는 거예요. 그 철두철미함이 더 가증스러웠죠. 집에 돌아와서 남편에게 일부러 아무렇지 않게 물어봤어요. 당신 요즘 회사에서 점심 잘 먹고 다녀? 식단은 제대로 챙겨서 먹는 거야? 뭐 직원들이랑 먹는 게 다 거기서 거기지. 맨날 좋은 음식만 먹을 순 없잖아. 다 같이 먹으러 갈 만한 곳이 있긴 해? 사람 수가 꽤 많잖아. 시켜 먹기도 하고 주변에 식당이 많아서 골라가는 편이지. 왜? 그래, 내가 아무것도 모르는 줄 알겠지? 며칠 뒤 남편이 갑자기 골프를 치러 간다고 했어요. 이번 주말에 골프 치러 가는데 세탁한 옷 있나? 준비 좀 해야겠어. 갑자기? 한동안 골프 얘기 없더니 왜 그래? 회사 사람들이랑 가는 거야? 회사 동료들이랑. 이번에 같이 계약건으로 힘들었으니까 다 같이 가는 거야. 하지만 저는 이미 알았죠. 그 여직원과 골프 치러 간다는 거려. 그래서 동기에게 부탁해서 남편의 동태를 살펴달라고 했어요. 그런데 이상한 점이 있더라고요. 야, 나 2시간 전에 이미 집에 왔어. 근데 지금 끝나고 들어간 거야? 시간이 이상하네. 그럼 이 사람들이 중간에 어디로 사라졌다는 거네? 참나, 포커페이스는 진짜 잘하더라. 우리 앞에서는 아무렇지 않은 척하더니. 골프가 끝나는 시간보다 항상 2시간 정도 늦게 귀가하던 남편. 저는 그동안 남편 차 블랙박스를 확인했는데 의심스러운 시간대의 기록은 전부 삭제돼 있었어요. 그래서 직접 골프장 주변 식당과 호텔을 방문했죠. 남편의 사진을 보여주며 물으니 반응이 똑같았어요. 아, 이분이요? 여자분이랑 와서 술 드시고 가셨던 것 같은데 골프 치고 오셨다면서요? 그랬나요? 두 사람 어떤 사이 같아 보이던가요? 부부 같아 보이긴 했어요. 이번 달에는 얼마를 썼고 이걸 사려면 얼마가 필요하다 이런 얘기까지 하던데요? 나이 차이가 좀 많이 나 보여서 조카인가 싶기도 했는데 눈치 보면 그런 건 또 아닌 것 같고 이상하다 싶긴 했죠. 그렇군요.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정도 증거가 모였으면 이제 상대방 남편에게도 알려야겠다고 생각했어요. 물론 이런 이야기를 듣고 좋아할 사람은 없겠지만 함께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판단이 들었죠. 저는 바로 그 야채 가게를 찾아갔어요. 어서 오세요. 뭐 보시러 오셨어요? 찾으시는 거 있으세요? 야채는 아니고요.
혹시 김선영 씨 남편 되시죠? 네, 그런데요? 누구신지 저희랑 아는 사이인가요? 아니요, 처음 뵙습니다. 그런데요, 김선영 씨가 제 남편 회사 직원인데 두 사람이 지금 바람을 피우고 있는 것 같아서요. 처음 상대 남편을 찾아갔을 때는 당연히 충격받은 기색이 역력했어요. 저를 경계하며 뭔데 그렇게 말을 하느냐고 따지기도 했죠. 하지만 제가 증거를 하나하나 보여주고 상황을 설명하니 본인도 요즘 아내가 이상하다는 생각을 많이 했다고 하더라고요. 어떤 점이 이상하셨나요? 아직 신혼이신데. 한두 가지가 아니었죠. 사실 저는 아내가 회사를 안 다녔으면 좋겠다고 했어요. 근데 굳이 같이 벌면 좋지 않겠냐면서 회사로 들어갔어요. 그리고 그때부터 바빠지기 시작하더라고요. 골프도 자주 치러 간다더니. 원래는 자기네 가게로 와서 매일 밥을 먹던 사람이 갑자기 회사 사람들과 어울려야 한다며 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맨날 돈 모아야 한다고 하던 사람이 이제 와서 이런 행동을 한다니. 도대체 무슨 속셈이었는지 생각만 해도 화가 나네요. 남편의 행동에 화가 난 상대의 남편은 증거를 보고 길길이 날뛰며 당장 이걸 들고 가서 엎어버리자고 했어요. 하지만 저는 그게 좋은 방법이 아니라고 판단했죠. 저도 어이가 없긴 마찬가지예요. 결혼 생활을 제대로 유지하지도 못하면서 남의 가정을 흔들다니. 정말 피가 거꾸로 솟는 기분입니다. 그럼 어떻게 하실 생각이세요? 저는 물증도 있고 하니 바로 덮치고 끝내고 싶은데요. 저는 조금만 기다려달라고 했어요. 제대로 끝내려면 모든 걸 돌려받아야 한다고 설득했죠. 결국 두 사람이 각자의 배우자를 상대로 소송을 진행하기로 합의했고 변호사와 함께 계획을 짰습니다. 그 와중에 시모가 제가 병간호에 소홀해지자 전화를 걸어오셨어요. 애미야, 요즘엔 병원엔 왜 안 오니? 무슨 일이 있는 거니? 아니에요, 어머니. 무슨 일이 있는 건 아니고요. 좀 알아볼 게 있어서요. 그래, 나는 네가 나를 이제 잊은 줄 알았다. 병원비 낼 날짜도 곧 다가오는데 말이다. 네, 어머니, 알고 있어요. 이랑 상의해서 해결할게요. 변호사는 병간호를 도맡아 하던 제가 이런 일을 겪었다는 점에서 귀책 사유는 남편 쪽에 있다고 했어요. 하지만 시모는 그런 상황도 모르고 저에게 탐탁지 않은 태도를 보였죠. 남편이 아무리 바빠도 여자는 자기 자리를 지켜야 가정이 평안해지는 법이지. 네, 어머니. 곧 무슨 일인지 알려드릴게요. 조사를 진행하던 중 남편이 여직원에게 돈까지 빌려줬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이번 달 병원비도 빠듯한 상황에서 1,000만 원가량 빌려준 게 확인됐죠. 자기 엄마 병원비는 못 내면서 여자랑 놀아낼 돈은 있었나 봐요. 참 어이가 없네요. 그러게요. 요즘 와이프가 명품을 많이 걸치고 다니더니 중고로 받은 거라고 둘러대던데 그게 이런 데서 나온 거라니 진짜 기가 막힙니다. 저는 변호사에게 위자료를 최대한 받을 수 있도록 계획을 짜달라고 요청했어요. 상대 남편도 그 돈을 돌려받고 싶다며 공동소송을 제안했고 변호사도 이길 가능성이 높다고 했죠. 이대로라면 이기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재판은 멀리 보고 차분히 진행합시다. 드디어 비행기 출발 당일. 남편은 아무렇지 않게 짐을 싸고 저에게 형식적인 인사를 건넸어요. 정말이야. 당신하고 같이 가고 싶었는데 이번엔 비즈니스니까 어쩔 수 없지. 아쉽다. 그치? 아쉽네. 원래 비행기 타는 거 안 좋아해서 괜찮아. 그래도 같이 갔으면 좋았을 텐데. 추억도 되고. 나 혼자 가는 게 불편하다니까. 저는 기가 막혔지만 내색하지 않고 말했어요. 알았어. 잘 다녀오고 비행기 타기 전에 꼭 전화 줘. 응? 조심해서 다녀올게. 갔다 와서 보자.
남편이 떠난 뒤 저는 곧바로 남편의 회사로 향했어요. 예상대로 여직원은 친척 상이 났다며 며칠 전부터 휴가를 받아둔 상태라고 하더군요. 너 어쩌려고 여기까지 온 거야? 정말 마음 먹은 거야? 이제 다 까발리고 엎어버리려고. 너 도와줄 거지? 야, 직원들 다 눈치채고 있어서 놀라지도 않을 거다. 네 맘대로 해. 괜찮아. 직원들은 제가 사장 와이프인 걸 알기에 극진히 대접했어요. 저는 직원들에게 할 말이 있다며 모두를 한자리에 모았습니다. 그리고 준비해둔 사진들과 대화 내용, 법인카드 사용 내역까지 모두 꺼내 보여줬죠. 우리가 의심했던 게 진짜였네. 이렇게 증거가 다 나오다니. 여러분, 가정을 파탄낸 두 사람을 저는 용서할 수 없습니다. 오늘부터 소송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회사 내부적으로도 이런 일이 벌어졌으니 앞으로 미래가 있겠어요? 직원들은 사장실 비밀번호가 생긴 이유를 이제 알 것 같다며 여직원이 사장실에 자주 들락거린 걸 예전부터 이상하게 여겼다고 하더라고요. 법인카드로 둘이 맛있는 음식을 먹고 카페에 가고 골프까지 쳤다는 사실에 모두 분노하기 시작했어요. 법인카드를 이렇게 쓰는 건 선 넘었지. 안 들키려고 일부러 다른 데서 커피까지 사오고 진짜 용이주도하다. 저는 가만히 있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께 불미스러운 일이 생겨 정말 죄송합니다. 충분히 보상이 돌아가도록 변호사와 상의하겠습니다. 아니에요, 사모님. 지금 가장 힘드신 건 사모님일 텐데요. 저희가 도울게요. 그때 남편에게 전화가 왔어요. 저는 웃으며 받았습니다. 비행기 탔어? 잘 도착했어? 응? 지금 이륙 준비 중. 당신은 뭐해? 나? 당신 회사야. 직원들이랑 얘기 중이었어. 어? 회사에? 대체 무슨 일이 있었길래 회사에 있어? 남편이 당황하는 기색을 보이자 저는 영상통화를 걸어 회사에 있는 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또박또박 말했죠. 당신 여직원이랑 바람난 거 내가 모를 줄 알았어? 뭐? 비즈니스? 연애 비즈니스 하러 갔니? 찍어둔 사진들을 남편의 폰으로 보내면서 비행기 예약된 이름까지 하나씩 불렀어요. 남편은 당황하며 무슨 소리냐고 하더군요. 그동안 다른 여자 만나느라 숨기느라 정말 고생 많았다. 당신 어머니는 나한테 맡겨놓고 하는 짓이 고작 바람이야? 우리 아빠 도움받아 회사 키운 건 생각도 안 나지? 이제는 모른 척하고 넘어가겠다 그거야? 진짜 실망이에요, 사장님. 법인카드로 미래까지 즐기셨더라고요. 아니 지금 당신이 전체 상황을 몰라서 그러는 거야. 내가 그런 부끄러운 짓은 안 했어. 진짜야. 그래? 그럼 이건 뭐야? 호텔은 둘이 왜 갔는데? 남편은 순간 말문이 막혔고 저는 더 이상의 변명이 소용없다는 걸 알리며 말했습니다. 아무 말도 못하겠지? 그러니까 부끄럽게 살진 말았어야지. 당신이랑 이제는 끝이야. 신혼집이고 뭐고 다 내 명의로 가져갈 거니까 그렇게 하라. 베트남 갔다 오면 바로 시댁으로 가라. 너랑은 끝났으니까. 그리고 네 가장 큰 죄는 다른 여자를 만난 것도 돈을 쓴 것도 아니야. 나를 바보로 알고 속이려 했던 거야. 그게 제일 커. 남편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얼어버렸고 직원들은 웅성거리며 소란을 피우기 시작했어요. 저는 베트남이나 잘 다녀오라며 통화를 끊었습니다. 그 길로 상대 남편과 변호사를 만나 법원으로 향했어요. 법률적으로도 남편과 여직원의 부정행위는 충분히 인정될 증거가 있었고 재판은 우리 쪽으로 기울기 시작했습니다. 게다가 신혼집과 사업체는 모두 저희 아버지의 금전적 도움으로 유지되던 터라 차용증만으로도 남편은 파산 직전이었어요. 이 모든 준비가 철저하게 맞아떨어졌죠. 그 와중에 시모에게 전화가 왔어요.
저는 이제 모든 것을 사실대로 말할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에미야, 그렇게 바쁘니? 좀 들릴 법도 하지 않니? 네, 요즘 바빠서요, 어머니. 뵈러 갈 시간이 나질 않네요. 참나, 네가 뭐가 그렇게 바빠서 얼굴도 못 비출 정도로 바빠? 네, 아드님이 바람을 피우시거든요. 뭐라고? 뭘 피워? 처음에는 제가 한 말을 거짓말로 여기셨는지 시몬은 웃고 넘기려고 했어요. 하지만 상황이 심각하다는 걸 깨닫게 되니 점점 말투가 달라지더군요. 그게 사실일 리 없다며 부인하길래 그동안 모아둔 증거 사진들을 쫙 보냈습니다. 어머니, 적어도 이 상황에서는 제 편을 들어주셨어야죠. 지금 이 타이밍에 그런 태도를 취하시면 곤란합니다. 정말, 이게 정말이니? 다른 여자를 만나고 있다는 게 정말이야? 네, 어머니. 제가 이 정도 참고 있는 것도 다행이라고 생각하세요. 그리고 저 이제 며느리 아니에요. 이혼 서류 냈고 병간호 하러 가라고 하지도 마세요. 남편은 그날 밤 비행기에서 내리자마자 곧바로 한국으로 돌아왔습니다. 저는 회사로 오라고 했고 사장실 책상에 앉아 그를 기다리고 있었죠. 얼마 지나지 않아 남편이 도착했는데 눈물이 그렁그렁 맺혀 있더군요. 하지만 저는 그 눈물이 연기라는 걸 너무나 잘 알았어요. 왔니? 베트남은 어땠니? 비즈니스적이었어? 여보, 내가 다 잘못했어. 정말로. 무슨 잘못? 한두 가지가 아니라서 내가 뭘 말하는 건지 못 알아듣겠는데? 남편은 손이 발이 되도록 빌며 한 번만 용서해달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미 마음을 굳힌 상태였어요. 그동안 쌓아온 배신감이 너무 커서 그의 말은 귀에 들어오지도 않았죠. 아니, 어떻게 바로 앞가게에 있는 여자를 만나냐? 당신한테 양심이라는 게 있기나 해? 그게 그 여자가 나를 꼬드겼어. 나한테 장단 맞춰준 거지. 진짜 아무런 감정도 없었어. 지금 당장이라도 정리할게. 그가 그렇게 변명하고 있을 때 문이 열리더니 여직원이 들어왔어요. 저를 보더니 죄송한 기색 하나 없이 당당하게 남편을 타박하기 시작하더군요. 사모님 안녕하세요. 어떻게 이렇게 알아내셨네요? 모르는 김에 그냥 쭉 모르시지? 참 염치도 없는 사람이네. 아니, 사람이 아니라는 게 더 맞겠지. 불륜녀 주제. 불륜이라니요. 무서운 소리 하시네. 이게 다 정황 증거 아닌가요? 직접적인 증거 없잖아요. 그녀는 함께 회사에서 일하다 보면 밥도 먹고 자주 어울릴 수 있다면서 제가 과민 반응을 하는 것처럼 말했어요. 그리고 이걸 동네방네 떠들고 다니는 제가 사생활 침해를 하고 있는 거 아니냐고 따졌습니다. 사생활 침해? 와, 가해자가 피해자한테 이런 말을 한다니? 그 정도 양심이 있었으면 이런 짓도 안 했겠지. 아, 이 방법을 써야겠네. 너 같은 애한테는. 저는 조용히 전화를 걸어 한 사람을 부르라고 했습니다. 잠시 후 문이 열리며 야채가게 주인이 들어왔죠. 여직원은 당황한 표정을 감추지 못했어요. 뭘 그렇게 당황해? 이렇게 될 줄 몰랐어? 코앞에서 다른 남자랑 놀아놨으면서? 상대 남편이 무슨 친척상이 생겨서 휴가를 썼냐고 물었지만 여직원은 아무 말도 못하고 고개만 떨구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상대 남편은 화가 머리끝까지 나더니 저벅저벅 다가가서 그녀의 따귀를 힘껏 갈겼습니다. 여직원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있었고 남편은 눈이 동그래져서 그 장면을 바라보기만 했습니다. 저는 더 이상 말을 섞을 가치가 없다고 느껴 조용히 자리를 떠났습니다. 염치도 없는 사람. 내가 너한테 어떻게 해줬는데 내 뒤통수를 이렇게 갈겨? 내가 그렇게 바보 같아 보이디? 아니야. 이건 뭔가 오해가 있다고. 무슨 오해? 호텔 들락거리는 게 무슨 오해냐고?
저기요, 왜요? 아까 저한테 했던 말 계속 해보세요. 살다 보면 이런 일이 있을 수도 있는 거 아닌가요? 오해는 무슨 오해요? 하, 그건 그냥 선물이고요. 제가 문제가 되었다면 회사 그만두고 나가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만하시죠. 그제야 고개를 떨구는 모습이 너무 가소로워서 웃음이 터졌습니다. 저는 여자에게 다가가 귀에 대고 낮은 목소리로 말했죠. 뭘 그만둬? 누구 마음대로? 그만하고 말고는 내가 결정해. 네가 뭔데 입을 놀려? 1,000만 원이나 내놓고 생각해 보시지. 그러니 잠자코 있던 남편이 그 말을 듣고 깜짝 놀라며 말하더군요. 그것까지 어떻게 알았어? 그것까지? 너는 나를 도대체 어떻게 봤길래 이 정도도 모를 사람으로 생각했니? 그 머리로 어떻게 바람 피울 생각을 했니? 아니 그게 아니고. 너 지금까지 잘 된 게 우리 아빠 때문 아니야? 능력이 있어, 돈이 있어. 아무것도 없는 게 무슨 바람이야. 네가 저 여자한테 바쳤던 거 하나도 빠짐없이 전부 나한테 갚아. 남편은 그제야 자신이 더 이상 갈 곳이 없다고 느꼈는지 제 앞에서 무릎을 꿇었어요. 하지만 저는 단호하게 말했죠. 너 같은 인간이랑 결혼한 게 내 인생 최대의 실수야. 참나, 얌전한 고양이가 부뚜막에 먼저 올라간다고 하더니 딱 너네. 길바닥에서 잘 살아봐라. 그 말을 듣고 울고 있던 남편은 갑자기 벌떡 일어나 여직원에게 걸어가더니 화를 내며 그녀를 탓하기 시작했어요. 이 여우 같은 게 내 인생을 망쳤어. 이게 투자처 알려준다고 해서 믿었더니 돈만 빼가더라. 이리 와 너. 그러니 여직원도 지지 않고 소리를 질렀죠. 어디 손대봐. 대면 합의금이나 받아먹게. 네가 좋아서 나를 따라다니더니 지금 와서 무슨 소리야? 좋다고 둘이 손잡고 다닐 때는 언제고 이제 와서는 서로를 부정하며 싸우는 모습이 정말 웃기더군요. 됐어. 추하니까 이만 조용히 물러나세요. 결국 여직원은 남편에게 끌려가며 두 가정을 파탄내는 게 좋냐며 악에 바친 소리를 질렀고 상대 남편은 더 이상 참을 수 없다는 듯 그녀를 꾸짖으며 끌고 나갔습니다. 조용히 안 해? 뭘 잘했다고 난리야? 창피하지도 않아? 끝까지 어리석구나. 그렇게 말하면 너한테 뭐가 남아? 어리석은 남편. 끌려가는 네 앞길이나 잘 봐. 인생 내리막길이니까. 그 길로 저는 집에 돌아와 남편 짐을 싸서 전부 시댁으로 보냈습니다. 그리고는 단호히 말했죠. 이 집도 우리 아빠가 도와준 거고 네 회사 어려울 때마다 우리 아빠가 도와줬던 것도 다 갚아. 난 너한테 정도 뭐도 없어. 깔끔하게 정리하자. 남편은 자기가 돈이 어디 있냐며 울먹이기 시작했지만 저는 차갑게 응수했어요. 그건 네 사정이지. 내가 왜 네 뒤처리까지 해야 해? 다른 여자랑 베트남 갈 때는 좋았고 이렇게 되는 건 싫고. 당연한 수준이지 않아? 너는 이제 이 바닥에서 끝났어. 결국 소송에서 승소한 저는 위자료와 재산 분할에서 유리한 위치를 차지했고 남편은 회사 내부적으로도 신뢰를 잃어 직원들이 줄줄이 퇴사했죠. 지금 분위기 장난 아니야. 남아있으려고 하는 직원이 없거든. 워낙 사장이 도덕적인 척을 많이 했잖아. 그러니까 더 민심이 안 좋지. 그래, 자업자득이지. 그러게, 명품 갖다 바치고 할 시간에 회사 운영이나 열심히 하지. 조강지 쳐두고 욕심부린 지 탓이지. 집 팔자 지가 꼰 거야. 그래도 정리하기 쉽지 않을 텐데. 신혼이었잖아. 오래 받고. 나 한 번 아니면 아니야. 그리고 바람이 한 번이 어렵지. 두세 번은 일도 아니야. 절대 같이 못 살아. 미안하다고 진심으로 사과했으면 몰라도 끝까지 속이려는 건 용서할 수 없어. 그 뒤로도 남편은 매일 집 앞에 와서 울며 불며 용서를 빌었지만 제 결심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제발 우리 그동안 만나왔던 세월이 있고 한순간의 실수라고 생각해주면 안 될까?
이미 정리 다 하고 왔어. 정리? 무슨 정리? 1,000만 원은 돌려받았니? 너 지금 호구 잡혔던 거 몰라? 네 수준에 무슨 골프를 치고 무슨 호텔이야? 정신 차리고 잘 살아 앞으로. 그리고 이미 우리는 끝났으니까 다시 가능성 있지 않을까? 이런 말은 꺼내지도 마. 알았니? 저는 깨진 신뢰는 절대 돌아오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남편에게 다시 한번 접근하면 가만히 두지 않겠다고 경고하며 쫓아냈습니다. 알고 보니 그 여자는 다단계로 큰 돈을 날려먹은 과거가 있었고 그런 여자를 걷어서 결혼해준 게 그 남자였더라고요. 평생 옆에서 조용히 살겠다고 약속했는데 그 약속이 깨졌으니 상대 남편에게도 큰 충격이었을 겁니다. 야채 가게는 결국 문을 닫았고 들으니 여자가 빌려갔던 5,000만 원과 위자료를 상대 남편이 소송으로 받아낸다고 하더군요. 그냥 이게 사필 규정이지. 자기가 구린 일을 했으면 그 대가를 받는 게 당연한 거야. 이상한 일도 아니지. 그러니까. 너희 회사는 잘 정리가 되고 있어? 저는 남편에게 2억이 넘는 돈을 받아야 했고 거기에 위자료까지 추가돼 결국 남편은 회사를 팔아 빚을 갚아야 하는 상황에 처했습니다. 다 같이 소송을 걸어서 퇴직금이랑 밀린 임금들은 바로 상환하겠다고 했어. 빚을 져서 주고 있는 것 같더라. 근데 뭐 그건 본인 책임이지. 알 바 아니잖아. 시댁 식구들은 저를 잡으려고 연락하고 만나자고 했지만 저는 응하지 않았어요. 모든 게 끝났다는 생각뿐이었죠. 아가, 너 우리 집안 사람이야. 어딜 가려고 그래? 남편이 한 번쯤 실수할 수도 있는 거지. 그걸 가지고 이렇게 이혼까지 해야겠니? 그걸 가지고요? 어머니라면 이런 상황에서 참고 살 수 있으세요? 저는 절대 못해요. 그리고 어머니 병간호도 제가 집안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했거든요. 근데 이게 뭐예요? 어머니 같으면 괜찮으시겠어요? 참나, 왜 이러는 거야? 그래도 너한테 금전적인 손해가 생긴 건 아니잖아. 어머니, 진짜 하나는 알고 둘은 모르시네요. 남편 회사도 잘 안 되는데 그동안 누가 병원비 냈을 것 같으세요? 저예요. 지금 저한테 미안하다고 해도 모자랄 판에 너무하시네요. 시댁의 이런 태도가 점점 마음에 들지 않아 조용히 넘어가려던 돈까지 받아야겠다고 결심했어요. 그래서 제가 내줬던 병원비까지 모조리 청구했죠. 아가, 우리가 잘못했다. 우리 애가 돈이 어딨겠니? 제발 너그러운 마음으로 용서해 줄 순 없겠니? 그래도 살아온 세월이 있는데 어떻게 단칼에 끊어낼 수 있겠니? 정이요. 정이 있는 사람이 그래요? 그만하시고 돈이나 갚으세요. 다시는 연락하지 마세요. 그 후 들으니 남편은 주변 누나들에게 도움을 받았지만 오래 갈 수는 없어 점점 나 몰라라 당황하는 상황이더군요. 결국 모아놓은 돈과 대출로 저에게 줄 돈을 마련했고 막노동을 하며 갚아야 하는 처지가 됐다고 들었습니다. 시모는 남편이 병문안을 오자 등짝을 때리며 조강지처를 놓친 놈이 어디 있냐고 한탄했다고 해요. 병원에서도 바람난 남자라는 낙인이 찍혀 시모가 병원에 있기도 힘들 정도였다고요. 그러게, 있을 때 잘하지 그랬어. 참 어리석은 사람. 그래서 너 받을 돈은 다 받은 거야? 응? 병원비며 위자료며 다 받아냈어. 시댁도 이전이 완전히 망할걸? 간병비까지 소송에 넣어서 받아냈으니까 아마 똥줄 타고 있을 거야. 그 여자는 어떻게 됐을까? 이혼당했지 뭐. 최근에 들었는데 남편이 아예 갈라서서 이사 갔다고 하더라. 참, 그 남편도 칼 같구나. 자기 신세 고쳐준 남자를 두고 그런 일을 벌이다니. 머리 검은 짐승은 거두지 말라는 법이 딱 맞나 봐. 겉으로는 멀쩡하니까 사람들이 안 그럴 거라고 생각했겠지. 지 복을 지가 발로 찬 거야.
들으니 남편은 업계에서 띠동갑 여직원과 바람난 사장으로 소문나 업계 사람들이 모두 알고 있다고 했어요. 여직원은 꽃뱀으로 낙인 찍혀 멀쩡한 가정을 파탄낸 사람으로 업계에서 일하기 어렵게 됐다고 하더군요. 어리석은 사람들. 정말 자기가 누구한테 잘 보여야 하는지도 모르고 뭘 잘해야 하는지도 모르는 거지. 본질을 모르니까 그 꼴을 당하는 거야. 그래도 지금이라도 헤어진 게 어디야. 난 이제 훨훨 날아가고 싶어. 더 이상 묶여있고 싶지도 않아. 그렇지. 남자라면 치가 떨릴 것 같다. 여행이라도 다녀와. 기분 전환하고. 그러려고. 이제 나 자신부터 챙겨야지. 눈앞에 다시 나타나기만 해봐. 진짜 가만 안 둘 거니까. 그렇게 친구와 외식을 하러 들어가던 길에 우연히 남편을 봤어요. 완전히 몰락한 모습이더라고요. 살이 쏙 빠져서 혼자 국밥집 구석에 앉아 소주잔을 기울이고 있었죠. 저는 문 앞에 서서 잠시 바라봤어요. 그러자 남편이 저를 발견하고 황급히 나와서 말을 걸더군요. 잘 지냈어? 나 한 번만 이야기하자. 진짜 미안해. 한 번만. 아무 대꾸도 하지 않고 그냥 자리를 떠났습니다. 길을 건너는데 남편이 큰 소리로 외쳤어요. 나 한 번만 용서해주면 안 될까? 진짜 망해버렸어. 내 인생이 아무것도 없어. 남은 게 하나도 없다고. 하지만 저는 뒤도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속으로만 생각했죠. 그렇게 후회할 거면서 뭘 그렇게 숨겨댔니? 바람을 피울 거면 대책이라도 세우던지. 진짜 끝까지 찌질하구나. 네 인생은 네가 알아서 살아. 이번 일을 겪으면서 정말 많은 일을 생각하게 됐어요. 결혼을 했다고 해서 무조건 믿을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걸 뼈저리게 느꼈죠. 한편으로는 자기 곁에 있어줄 사람을 제대로 구분하지 못한 남편의 모습이 우습기도 하고 안타깝기도 했어요. 여러분도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 중 정말 내 곁에 남아줄 사람이 누굴지 한 번쯤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사람이라고 해서 다 같은 사람은 아니거든요. 저는 이제 받은 돈으로 작은 카페를 열어 운영하고 있고 아버지의 사업을 공부할 준비를 하고 있어요. 이제는 제 자신으로 오롯이 서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도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꼭 신중하게 사람을 사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을 가장 먼저 챙기는 걸 절대 잊지 마세요. 제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추운 날씨에 모두 감기 조심하세요.